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수요일 굿모닝 화이트 시작합니다. 서울 지하철 노조가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조금 전인 6시 반부터 사흘 동안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임금 피크제 폐지 등 핵심 요구 사항을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최종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지하철은 필수 공입 사업자이기 때문에 운행률을 1에서 4호선은 평균 66%, 5에서 8호선은 78% 정도 유지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파업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비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출근 시간대인 아침 7시부터 9시까지는 운행률을 평시 100%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하지만 출근 시간 이외의 운행률은 평시에 75%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이처럼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코레일은 이용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비상 수송 대책을 시행합니다. 코레일은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운영하는 1호선과 3호선, 4호선에 임시 절통열차를 하루 17차례씩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구간은 구로에서 광운대, 삼송에서 대화, 대화에서 오금, 구파발에서 오금, 안산에서 당곡입니다. 서울교통공사 파업 기간 코레일 단독 운영 구간인 경의중앙선과 경춘선, 경강선과 분당선, 수인선, 서해선은 정상 운행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청와대는 쇄신으로 국정 동력을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일단 공석이 된 법무부 장관부터 먼저 임명한 뒤에 내년 총선을 앞둔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 카드도 함께 검토될 전망입니다. 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을 포함한 2달 전 개각 발표 때 청와대는 2기 내각의 완성이라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번 개각으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사실상 완성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3월 개각을 보완했다는 뜻이었는데 총선 후보군에 대한 추가 개각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2달 넘게 이어진 조국 전 장관 논란으로 개각이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논의가 다시 빨라질 전망입니다. 먼저 조 전 장관이 자리를 비운 법무부 장관 인선이 시급합니다. 장관 없이 공수처나 수사권 조정법안 입법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김호수 법무부 차관이나 민주당 박범계, 전해철 의원,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하태훈 교수 등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하마평에 오르내립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유은혜 교육부 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다음 달쯤 교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각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인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 인선 시기를 밝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찾는 게 우선이라면서 개각을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은 원포인트로 먼저 발표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사퇴로 귀결된 상황 관리에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국정 지지도가 40%대로 떨어졌을 때 예상보다 빠른 비서실장 교체를 통해 국정 쇄신을 모색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어서 향후 여론의 추이가 판단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조국 전 장관 사퇴와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도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가칭 대한신당의 박지원 의원은 윤 총장이 퇴진할 어떤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YTN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만약 그런 요구가 있다고 해도 검토할 필요가 없다면서 검찰 수사와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윤 총장의 현재 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차기 법무부 장관 하마평과 관련해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 경험도 있고 국회 법사위원을 한 개혁적인 인물이라며 검찰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최근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장관이 사퇴한 결정적인 이유란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던 검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전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에 검찰 조사를 받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 돌아갔습니다. 오후 3시 15분쯤 검찰 청사를 나온 정 교수가 향한 곳은 집이 아닌 병원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 측은 정 교수가 입원한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면서 최근 MRI 검사에서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아 심각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지난 2004년 영국 유학 시절 흉기를 가진 강도를 피하려고 건물에서 탈출하다 추락해 두개골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사고 후유증 등으로 검사와 눈을 마주치기 힘들고 심각한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을 보인다며 장시간 검찰 조사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사퇴 입장문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족을 돌보겠다며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정 교수의 건강 악화가 조 전 장관의 사퇴 결심을 앞당긴 중요한 계기가 됐을 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일단 검찰은 조 전 장관 사퇴와 관계없이 정 교수의 추가 소환 조사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 교수의 뇌종양 진단 등으로 일정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번 주 구속영장 청구 등을 검토했던 검찰 수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2달째 이어진 수사가 장기화하는 부담이 큰 만큼 정 교수를 불구속 기소하고 이달 내 수사를 마무리하는 방안도 신중히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전주정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의 문창용 사장은 조국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운동학원에 대한 채권 128억 원을 가능한 범위에서 회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사장은 국정감사에서 캠코의 운동학원 채권 규모를 묻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문 사장은 운동학원 측에서 채무를 탕감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은 없다면서 지속적으로 변제를 독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야가 오늘부터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올린 사법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편안 처리를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섭니다. 일단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야 간 이견이 커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오늘 오후 각 당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이 포함된 회동을 엽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의 처리 방안이 논의될 예정인데 여야의 힘겨루기는 공수처 신설 등 사법개혁 법안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를 지렛대로 삼아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설치에 특히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이후 구성되는 21대 국회로 공수처 논의를 넘기자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주장은 곧바로 일축했습니다. 국회 정상화의 걸림돌이었던 최악의 황교안 가이드라인이 재판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수처를 뺀 검찰개혁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여권의 장기 집권 수단인 공수처는 절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를 남기면서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흔들림 없는 수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급작스러운 사태와 영웅 만들기 여론 공작에 검찰은 절대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벌써부터 봐주기 수사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야 3당 논의에 캐스팅 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은 거대 양당의 입장에 모두 비판적입니다. 사법개혁 법안을 선거법 개정안보다 먼저 처리하자는 민주당에는 합의 위반을 문제 삼았고 다음 국회로 넘기자는 한국당의 주장도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들은 여전히 논의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지층을 겨냥한 선동적인 구호를 앞세워 얼렁뚱땅 처리할 일이 전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조국 전 장관 사태로 국면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면서 다시 국회의 시계가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여야의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는 조국 정국에서 실종됐던 정치가 복원될 수 있을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첫 시험대로 볼 수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일찍 찾아온 가을 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9.4도로 예년 기온이 2도가량 밑돌면서 꽤 쌀쌀한데요. 다행히 낮에는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20도까지 올라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강원도 대관령의 기온이 3.2도, 철원은 3.6도까지 떨어지는 등 내륙 곳곳의 기온이 5도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낮에는 맑은 하늘에 따뜻한 가을볕이 내리쬐며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20도, 광주와 부산은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강원과 충북, 영남 지역에 가을비가 내리겠고요.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기질은 깨끗하지만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의 가시거리가 80m, 여주는 170m까지 좁혀져 있으니까요. 출근길 차간거리 넉넉히 두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어제 열린 29년 만에 평양 원정 경기에서 무관중 경기를 치르며 북한과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축구대표팀은 평양에서 열린 월드컵 2차 예선 원정 경기에서 손흥민과 황의조 등 정예 멤버가 총출동했지만 득점을 만들지 못하고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경기가 열린 김일성 경기장은 애초 4만 명이 넘는 북한 관중들의 일방적인 응원이 점쳐졌지만 예상을 깨고 무관중 상태로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남북 축구전은 전해드린 대로 관중도 없고 중계도 없는 또 취재까지 힘든 깜깜이 경기였습니다. 여기에는 북한 당국의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대표팀의 평양 원정 경기 확정 이후 정부와 대한축구협회는 응원단과 취재진 파견, 국내 생중계 문제를 수차례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아시아축구연맹은 홈팀이 취재진과 응원단 입국에 차별 없이 협조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북한은 끝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피로도를 고려해 정부가 제안한 직항로 입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북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 측 요청에 일절 응하지 않은 건 한반도 정세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당초 북한이 대한민국과 미국 국민, 취재진은 경기 관람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북미 실무 협상이 재개됐지만 하노이 이후 이어지고 있는 남북관계 소강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미국하고의 북핵 협상에 우선을 두고 한국 정부를 계속해서 압박해서 미국을 설득하려는데 활용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스포츠 행사에까지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북한은 그동안 체육 교류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연한 태도를 보여왔고 이는 남북 경색 속에서도 꾸준히 교류가 이어진 배경으로 꼽혔습니다. 촉발을 했는데 오늘 와서 보면 진짜 민족 번영의 디딤돌이 되지 않았나 이런 자부감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남북 대결 속에서도 꽃을 피워온 스포츠 교류에마저 북한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남북 간 신뢰 회복도 한 걸음 멀어졌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한강 둔치에서 남자 영아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부모가 숨진 아기를 유기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성한 나뭇가지와 풀로 뒤덮인 한강 둔치. 늦은 밤 주변을 산책하던 한 시민으로부터 이곳에 수상한 물체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19 구조대가 출동해 확인한 결과 남성 영아의 시신이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시민들이 오가는 산책로 바로 옆이었습니다. 경찰은 한강 물살을 따라 시신이 상류에서 떠내려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두 살밖에 안 된 것으로 보이는 이 아이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날 추정 못해요. 신원 특정할 만한 물건이나 이런 것도 없는 상태요? 예, 없어요. 영아 시신 발견 시점을 전후로 접수된 실종 신고는 없었습니다. 경찰이 아이 부모가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이유입니다. 경찰은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아이를 유기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또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도 파악할 계획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세종시 한 초등학교에서 괴한이 흉기를 휘둘러 학생이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의 외부 침입자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학생 진술을 토대로 범죄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세종시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학교에 외부인이 들어와 6학년 학생을 다치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피해를 봤다는 학생은 팔 부위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 측은 다친 남학생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에는 담임 선생님이 교문까지 학생들을 귀가지도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가 이제 점심시간이고요. 아이 진술에 따르면 이제 점심 식사하고 교실로 돌아가는 길에 그러한 일이 발생했다라고 들었습니다. 학생이 말한 사건 현장은 학교 건물 2층과 3층 사이 계단으로 현장을 비추는 CCTV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경찰 조사에서 괴한이 검은색 옷과 파란 모자를 썼다는 진술이 확보됐지만 추가 목격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부모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혼자 이제 등교시키고 했는데 이제 앞으로 아침에 좀 데려다주고 오후에 데리고 오고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찰은 학교 CCTV에 괴한이 촬영된 화면이 전혀 없었다며 모든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는 연예인 설리 씨에 대해 부검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다른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설리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영장을 신청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설리 씨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에 팬들과 동료 연예인들의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예계는 행사를 줄줄이 취소하고 청와대 게시판엔 악성 댓글의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예계에서 누구보다 악성 댓글에 시달려왔던 설리. 최근까지도 악성 댓글에 고충을 토로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사망 원인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설리의 죽음은 악성 댓글에 의한 타살로 규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욕을 먹는 거잖아요. 제가 겪어본 적은 없지만 저도 만약에 그거를 경험한다면 뭐 우울증도 걸릴 것 같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뭐 사람이 그런 거로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았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마음이 많이 안타깝고 그런. 안타까운 죽음에 팬들과 동료 연예인들의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룹 카라의 박규리는 어떤 말로도 심정을 표현하기 힘들다며 애도의 마음을 보냈습니다. 래퍼 딘딘도 마음이 너무 아프다며 항상 행복하길 기원하겠다고 전하고 홍석천도 예쁜 모습 그대로 기억하겠다고 추모했습니다. 가수 아이유가 설리를 생각하며 만든 노래 복숭아는 각종 음원 차트에 재등장했습니다. 연예계는 계획했던 행사를 줄줄이 취소하고 애도 물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갑작스럽게 들려온 비보의 행사 진행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급하게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악성 댓글 작성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본물을 이뤘습니다. 설리의 본명을 딴 최진리법을 만들어 처벌을 강화하고 인터넷 실명제를 다시 부활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좀 우리 사회가 연예인에 대해서 가벼이 생각하는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다 보니까 이 악성 댓글의 어떤 양이라든가 어떤 강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연예인에게 집중이 되고 있어요. 이번 설리의 죽음을 계기로 인터넷 포털과 언론사,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악성 댓글 문제를 공론화해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지난 5월 헝가리에서 유람선을 들이받아 한국인 25명을 숨지게 한 크루즈 선장을 현지 경찰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기자회견을 열어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충돌 방지 장치 가운데 음향 경보 장치는 꺼져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헝가리 경찰은 지난 10일 사건 조사를 마치고 크루즈 선박 바이킹 시기노의 유리시 선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충돌을 피하게 해줄 레이더 등 다른 장치들은 정상 가동되고 있었지만 음향 경보 장치는 꺼져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Maga az Viking egy nem öreg hajó, sőt fiatal. Az összes olyan technikai berendezés volt rajta és működött, amely azt biztosította volna, hogy ne ütközzenek össze. 이에 대해 크루즈 선장은 다뉴브강의 교통 상황이 너무 혼잡해 음향 경보 장치를 켜놓으면 알람이 계속 울려 꺼놨다고 경찰에 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크루즈 선장이 술을 마셨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술과 마약 등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Sem alkoholt, sem más tudatmódosító szert nem mutattak ki a szervezetéből, és rögtön az elkövetést, illetve az eseményt követően mintát vettünk tőle. 경찰은 사고 당시 크루즈 선장이 선장실에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선장실에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유리시 선장은 교통방해로 다수의 인명손상을 가한 혐의와 사고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헝가리 형법에 따르면 이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각각 최대 8년과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함에 따라 유리시 선장의 기소 여부는 연내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 몸에 좋지 않다는 건 알지만 여전히 생활 속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어 피하기가 어렵죠. 국내 연구진이 환경 호르몬 비스페놀 A가 나오지 않는 바이오 플라스틱 개발에 성공해서 일본이 독점하는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뇌 분비계의 교란과 대사장애 등을 일으키는 환경 호르몬 비스페놀 A. 젖병과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됐지만 영수증 용지나 식품 캔, 코팅 소재 등 여러 곳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폴리카보네이트는 비스페놀 A가 포함된 폴리카보네이트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용화에 성공한 건 일본뿐이었습니다. 후발주자인 우리나라가 바이오 폴리카보네이트를 개발해 상용화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환경 호르몬 유발 물질을 자연계의 물질로 대체하고 천연 섬유를 활용해 투명도와 강도 등을 일본 제품보다 높였다는 설명입니다. 저희 물질 같은 경우에는 식물성 기반인 아이소소바이드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나노셀룰로스를 아이소소바이드에 도입함으로써 분산도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장 강도와 투명도를 나타내는 이 기술은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의 활용 범위를 크게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성과는 영국 왕립화학회의 그린 케미스트리 표지 논문과 2019년 주목할 논문에 선정됐습니다. 유아용품이라든지 장난감, 그리고 가정용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동차용 소재, 바이오메디컬 소재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석유 폴리카보네이트의 세계 시장 규모는 연간 500만 톤. 현재 일본의 바이오 폴리카보네이트 연간 생산 능력이 2만 톤 수준에 불과해 향후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 전망은 밝은 상황입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서로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 가상의 공간에 모여서 대화를 하거나 심지어 쇼핑도 함께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사용하는 SNS가 가상과 현실을 넘나들며 한 단계 진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위기로부터 세상을 구하는 첩보 요원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요원들이 마치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한자리에 모여 앉아 비밀스러운 작전을 짭니다. 영화 속 장면처럼 20km 넘게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들이 가상의 공간에서 만났습니다. 각자 VR 헤드셋을 착용하고 가상의 세계로 접속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자신의 모습을 담은 캐릭터들이 가상 공간에서 만나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추억이 담긴 동영상을 공유하며 대화합니다. 이번에는 사고 싶은 물건을 고르기 위해 가상의 쇼핑몰로 이동합니다.
진열된 상품을 보며 어떤 물건이 좋을지 서로 의견을 나눕니다. 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과 그다음에 모여서 쇼핑을 할 수 있는 쇼핑 공간, 그리고 게임을 할 수 있는 게임 공간이 있고요. 실제 그냥 엔터테인먼트뿐 아니라 산업용이나 또는 뭐 사업적인 목적 아니면 교육적인 목적으로도 다 활용이 가능합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가상현실 속에서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와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입니다. 양손에 착용하는 특수 장치가 가상의 터치를 실제 손끝 떨림으로 전달해 현실과 가상의 경계마저 허뭅니다. 가상현실 공간에서 혹은 혼합현실 공간에서 여러 사용자들이 함께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SNS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게 어느새 일상이 된 시대. 과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현대인에게 깊이 뿌리내린 쌍방향 소통은 앞으로 더 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지난 11일 홈페이지 접속이 멈춰 우려를 낳았던 싸이월드의 일부 서비스가 복구됐습니다. 싸이월드는 인터넷 주소의 소유권을 내년 11월 12일까지 1년 연장해서 당장 서비스를 폐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싸이월드가 앞으로 정상 운영될지는 여전히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싸이월드 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인력 부족 탓에 서비스 복구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대한 질의가 많다 보니 전문 용어가 종종 등장합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심각하게 질의 답변이 이어지던 국감장에서 한 의원이 커다란 고글을 쓰고 질의를 시작해서 좌중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무엇을 묻고 싶었던 건지 화면으로 보시죠. 여러분 앞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제 앞에는 화면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이러면 작동이 되고 이것을 하면 클릭이 다 됩니다. 그런 형태로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화면을 주십시오. 수고하세요. 수고. 쓰고 안 보여. 이걸 읽어야 되는데 안 보여. 예? 이걸 쓰고 하겠습니다. 쉽게 누구나 멀리서 로봇까지 자동차까지 모든 것이 조정이 가능한 것이 바로 AR 또 VR 구글이다. 고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곳으로 다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어 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당히 이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임금 피크제 폐지 등 핵심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다며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오늘 아침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파업은 사흘 동안 총파업을 벌입니다. 지하철 파업에 따라서 서울시는 예비 인력을 투입해서 출근 시간에는 운행률을 100% 유지하기로 했는데 그 외 시간은 평소의 75%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운행을 늘리고 시내버스와 수도권 광역버스 막차 시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경기 회복과 대외 악재 해소 조짐이 없고 저물가 상황도 심각해 0.25%포인트 인하가 유력해 보이는데 실제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역대 최저 수준인 연 1.25%로 내려가게 됩니다. 정부가 8년 뒤 세계 처음으로 전국 주요 도로에서 완전 자유 주행차가 달리도록 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30년에는 신차 10대 가운데 한 대꼴로 친환경 미래 자동차를 만들고 하늘을 나는 자동차도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과 관련해 인선 시기를 밝힐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조국 전 장관이 사퇴 발표를 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서 고민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할 내용은 아직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찾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다른 장관 교체 여부와 무관하게 원포인트로 발표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후임 법무부 장관 후보군에는 김호수 차관이나 민주당 박범계, 전해철 의원,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하태훈 고려대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사퇴 하루 만인 어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습니다. 서울대 관계자는 공무원 임용으로 신청한 휴직은 임기가 끝나면 휴직 사유도 끝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임기 종료 다음 날 바로 복직이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고 지난 8월 교수로 복직했던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뒤 다시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어제 법무부 국정감사에선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올해 2월까지 이런 명단이 존재했다는 주장입니다. 법무부는 경위를 파악해보겠다고 해명했고 대검찰청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로 김호수 차관이 장관 대리로 참석한 법무부 국정감사.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업무 수행이 불성실한 검사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2012년 대선 6개월 전부터 올해 2월까지 7년 넘게 이런 명단을 작성했다는 겁니다. 모든 권한을 검찰 출신인 검찰국장이 갖고 장관과 차관은 보고 대상에도 포함 안 되는 등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며 진상조사와 함께 명단까지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치적 이유 때문에 누군가가 여기 들어갔는지 저는 윤석열 총장이 여기 들어가 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업무보고, 대통령 업무보고하고 만들 때 참여하셨던 분이 지금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계십니다. 그분한테 차관님이 소상히 물어보면 돼요. 예, 경위를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작성된 자료는 블랙리스트와는 무관하고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지침을 만드는 데 참여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사자인 조국 장관은 떠났지만 조 전 장관이 마련한 검찰 개혁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후폭풍이 이어졌습니다. 특수부에서 수사를 부인이 받고 있는데 남편은 법무부에서 특수부 축소, 심야 시간 조사 불허, 공개 소환 금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누가 후임 장관이 되든 간에 우리 차관이라든가 뒤에 있는 법무부 간부들은 이렇게 일단 만들어진 이 검찰 개혁안들이 시간이 지나가고 또 검찰 내부의 반발 때문에 흐지부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대와 부산대 병원에 대한 국감에서는 조 전 장관의 딸이 받은 장학금과 표창장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조민 씨 부산대 의전원 합격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십니까? 배점이 20점이 있기 때문에 서류 심사가 20점이 있습니다. 제가 심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끼쳤는지 안 끼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항목이 있으니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이 캠코에 갚지 못한 채무 문제를 야당 의원이 집중 질의했고 문창용 사장은 액수를 잘못 말했다가 진땀을 뺐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핵심 관계자 등 6명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합니다. 특히 공수처, 즉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중심으로 여야의 집중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부터 두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며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상정 자체가 불법 상정인 동시에 공수처는 여권의 장기 집권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바른미래당도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여야 4당 합의대로 선거법 개정안과 동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의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와 관련해서 충격에 빠지지 않았고 머쓱할 일도 없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유 이사장은 어제 저녁 자신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조 장관은 사퇴했지만 검찰 수사는 계속되고 언론의 왜곡 보도도 계속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 검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사실 탐사를 하고 드러난 문제를 지적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부실하게 참석하거나 논문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등의 연구윤리 위반 행위가 1,6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연구윤리를 위반한 사례를 투명하게 밝히고 책임자의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지난 3월 과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20여일 만에 낙마한 조동호 카이스트 교수. 부실학회로 밝혀진 오믹스에 참석한 것이 치명타였습니다. 지난 5년간 대표적인 부실학회에 참석한 과학자는 모두 1,300여 명. 이 밖에 논문을 표절하거나 논문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을 저자로 표시하는 등 연구윤리를 위반해 적발된 과학자도 300여 명에 달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연구 개발의 발전 그리고 과학기술 문화의 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한 번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는. 과학기술계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연구윤리 위반 사례를 공개하지 않는 점을 꼽았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명까지 공개하고 있고요.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험실까지 공개하고 있거든요. 어떠한 사건으로 연구부정 행위가 있었고 어떤 징계를 받았고 하는 정도는 공개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재발 방지 효과 또한 떨어진다는 겁니다. 대학이나 연구소는 물론 최소 책임자급의 실명을 공개해 일벌백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불법 행위를 한 연구단의 최소한도 책임자는 불법 행위의 사례와 함께 공개함으로써 더 이상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이 연구윤리를 위반하는 것이 우리 사회 과학기술계에서 관행화되고 일상화되는 것을 방지하겠다. 최근 연구의 자율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부정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해야 성실한 과학자들의 연구 의욕과 성과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로입니다. 네, 본격적인 출근 시간인데요. 이 서울 지하철 노조가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오늘 아침부터 사흘 동안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네,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상순 기자. 네, 서울시청역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서울시가 대체 인력을 투입해서 아침 7시부터 9시까지는 이 출근 시간대 100% 운행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지금 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늘부터 3일간 결국 총파업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노사 양측은 어제 오후 4시쯤 협상이 중단된 이후에 물밑 접촉을 계속했지만 임금 피크제 등 주요 쟁점에 접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협상이 결렬된 상태입니다. 노조는 이에 따라 오늘 아침 6시 반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지하철은 필수 공익사업장이기 때문에 지하철 운행률은 1호선에서 4호선은 평균 66%, 5호선에서 8호선은 78%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예비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서 출근 시간대인 아침 7시부터 9시까지는 운행률을 평시에 100%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낮 시간대와 퇴근 시간에는 평소에 80% 수준을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내버스 운행을 늘리고 시내버스와 수도권 광역버스의 막차 시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일찍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조는 오늘 오전 10시 반에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예정입니다. 네, 어젯밤까지 노사 협상이 진행됐지만 결렬됐습니다. 쟁점은 어떤 겁니까? 네, 가장 큰 쟁점은 노조의 임금 피크제 폐지 요구인데요.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노조는 임금 피크제 도입으로 재직 기간에 벌 수 있는 임금이 줄어들고 임금 피크제 대상이 아닌 직원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 피크제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공사 측의 재량이 없고 지방 공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어서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임금 피크제 폐지 이외에 4조 2교 대제, 안전인력 충원도 요구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노조 측은 파업 중에도 사측이 교섭 요청을 하면 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오늘 중에 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역에서 YTN 이상순입니다. 오늘 출근길도 때이른 가을 추위에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높지만 여전히 쌀쌀한데요. 현재 기온 철원 김화읍이 0.7도, 서울 9.1도, 대전 9도까지 크게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중부 내륙과 산간은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0도, 내일과 모레에는 22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출근길 안개도 짙게 끼어 있습니다. 곳곳에 가시거리가 100m 안팎까지 좁혀져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전국이 맑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과 춘천, 대전 20도, 광주와 부산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에는 강원과 충북 등 내륙 곳곳에 비가 오겠고요. 이후로는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한밤중 서울 신촌역 근처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운전자 등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남 김해에선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나 외국인 1명이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김다연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쓰러진 남성 주위로 시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불렀어요. 조금 떨어진 곳엔 오토바이가 있고 그 앞에 또 다른 남성이 힘없이 늘어져 있습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새벽 1시 10분쯤 지하철 2호선 신촌역 부근을 지나던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다쳤습니다. 의식이 없어 보였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계속 찍다 보니까 119 대원들이 와가지고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5시 10분쯤엔 경남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집에 있던 카자흐스탄 국적의 31살 김모 씨가 연기를 심하게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김 씨가 음식물을 조리하던 중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대자동의 한 지하차도에선 멧돼지 한 마리가 오토바이에 치여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차가 이제 많이 막혀 있어서 무슨 일이 있나 했더니 멧돼지가 이제 아스팔트 길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였고요. 구청 관계자는 죽은 멧돼지의 시료를 채취해 국립환경과학원에 분석을 맡기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한강 둔치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서울 잠실 한강공원에서 강에 영아 시신으로 보이는 물체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119 순환구조대가 출동해 확인한 결과 영아는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아직 실종이나 유기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며 주변 CCTV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낮 12시 50분쯤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 계단에서 괴한이 6학년 남학생을 다치게 하고 달아났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피해 학생은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팔을 긁혔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학생이 경찰에 진술한 사건 현장에는 CCTV가 없고 추가 목격자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춘재가 자백한 14건의 살인 가운데 화성 사건 외 4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 가운데엔 지난 1989년 화성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실종 사건도 있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춘재가 살인을 자백한 14건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이춘재는 10차에 걸친 화성 사건 외에도 1987년 수원 여고생 살인 사건과 1989년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 그리고 1991년 청주에서 여고생과 가정주부가 살해당한 사건의 범인이 모두 자신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이 가운데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은 지난 1989년 7월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9살 김모 양이 행방불명된 사건입니다. 6개월 뒤 옷과 책가방만 발견됐는데 30년이 지나 이춘재가 당시 김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유기했다고 진술한 겁니다. 자백이 사실이라면 김양은 가장 어린 피해자입니다. 실종된 김양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입니다. 김양이 다니던 학교에서 200m가량 떨어진 곳인데 당시 김양의 친구들은 이곳에서 낯선 남성이 김양을 끌고 가는 것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춘재는 이번에도 그림을 그려가며 구체적인 범행 장소를 설명했는데 당시 그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김양의 옷과 책가방이 발견된 곳도 이듬해 11월 화성 9차 사건이 발생한 지점과 불과 30여 미터 거리였습니다. 경찰은 이춘재가 추가로 자백한 수원과 청주의 살인사건 역시
화성 사건과 범행 수법이 유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춘재는 지금까지 DNA가 확인된 화성 사건 5건에 대해 성폭행과 살인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9건의 살인과 성폭행 30여 건 등 이춘재 자백의 신빙성과 추가 범죄를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8차 화성 사건의 진범이 누구인가를 놓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당시 범인으로 확정 판결을 받았던 윤모 씨가 재심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 씨 측 변호인이 과거 경찰 수사 기록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는데 부실 수사 여부가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안윤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성 8차 사건 범인으로 복역한 윤모 씨의 재심을 준비하는 박준영 변호사가 수사본부가 있는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을 찾았습니다. 윤 씨에 대한 경찰 수사 기록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최소한 우리 윤모 씨 본인 진술 그리고 그와 연결되어 있는 일부 의미 있는 증거들은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올해 안에 무조건 청구가 가능할 것 같고요. 재심은 유죄 판결을 뒤집을 만한 명백한 증거가 새롭게 발견된 경우, 경찰 수사관의 죄가 증명된 경우 등 7가지로 청구 사유가 제한돼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춘재의 자백은 범인만이 알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기 때문에 진범으로 보고 재심 청구가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그 당시 남아있는 수사 기록 이춘재의 자백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러면 이춘재의 자백뿐이지 않냐라는 얘기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윤 씨가 수사 당시 가혹 행위를 못 이겨 거짓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는 점도 재심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과거 수사팀으로부터는 심야 조사는 했지만 고문은 없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보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정보 공개 청구를 시작으로 8차 사건에 대한 재심 절차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설리 씨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에 팬들과 동료 연예인들의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 게시판엔 악성 댓글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본물을 이뤘습니다. 설리 씨의 본명을 딴 최진리법을 만들어 처벌을 강화하고 인터넷 실명제를 부활하자는 의견 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배우 송혜교 씨에 대한 가짜 소문을 유포하고 악성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누리꾼 A씨와 B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블로그에 중국의 한 거물 스폰서 때문에 송 씨가 이혼한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B씨는 송 씨에 대해 악성 댓글을 달아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 씨에게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과거 대마를 피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도 장시간에 걸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를 뉘우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황 씨 측은 최후 진술에서 일상의 소중함을 모르고 철부지처럼 산 과거가 수치스럽고 후회된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근 북한 접경 지역과 민통선 부근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의 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됐습니다. 유력한 감염 경로로 떠올랐는데요.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이 지역에서 대대적인 야생 멧돼지 포획에 나섰습니다. 임성우 기자입니다. 민통선 인근에 모인 엽사들이 총기를 꼼꼼히 손질합니다. 민통선 안에서 활보하는 야생 멧돼지들을 사살하기 위해서입니다. 민간 엽사들과 지자체, 군 병력이 포함된 합동포획팀 900여 명이 전방 주요피와 민통선 일대에서 대대적으로 야생 멧돼지 포획에 나섰습니다. 최근 이 지역에서는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됐습니다. 이번 포획 조치가 실시되는 곳도 경기 파주와 강원도 화천, 연천 등 앞서 ASF가 발병했거나 향후 발생 가능성이 큰 접경 지역들입니다. 합동 포획팀은 주야를 가리지 않고 멧돼지를 포획해서 개체수를 줄일 방침입니다. 또 이미 ASF가 발생한 지역은
차단 시설을 설치하고 나서 포획팀을 투입해 야생 멧돼지의 이동을 막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17일 오전 9시까지 48시간 동안 실시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토한 뒤 전면적으로 실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군도 주요피 철책 이남부터 민통선 북쪽 일부 구간에 저격 요원을 배치해 야생 멧돼지를 사살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은 합동 포획팀 운영 기간 중 지역 주민과 군 장병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ASF 확진 건수는 사육돼지 14건, 야생 멧돼지 6건입니다. ASF가 발병하고 한참이 지난 뒤에야 정부가 야생 멧돼지에 대한 뒷북 대응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포획 조치가 ASF 확산을 저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살처분하는 돼지는 시가로 보상하되 평가를 마치기 전 절반이 우선 지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피해를 본 농가를 돕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살처분 지원 외에 돼지를 수매한 농가에는 도축한 뒤 7일 안에 대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살처분 뒤 돼지를 다시 기르기까지 기간 동안 생계를 위해서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인 337만 원을 길게는 6달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인데요. 실제로 인하를 단행하면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조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이너스를 기록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 0%를 나타낸 8월 상승률이 반올림 전에는 마이너스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상 초유로 2달 연속 소비자 물가가 역성장한 겁니다. 물가 안정을 목표로 설립된 한국은행의 입장에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입니다. 지난 7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2%로 크게 낮추면서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성장세와 물가 상승 압력이 당초 예상보다 약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판단되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경기 회복에 조짐을 찾기 어려운 건 물론이고 지속적인 물가 하락을 말하는 디플레이션 우려마저 한층 커졌기 때문입니다. 민간 영역이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도 여전히 비관적입니다. 특히 투자와 고용을 책임질 기업의 체감 경기는 기준치를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 위기와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모두 부정하고 있지만 현재 경제 상황을 볼 때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경기가 크게 회복되지 못하거나 도리어 어려워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해서 한국은행이 이번 10월 금통위에서 한 차례 정도 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은행이 이번에 금리를 낮추면 기준금리는 연 1.25%가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 역대 최저금리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행이 경기 상황을 지켜보다 내년 초쯤 금리를 연 1%까지 추가로 낮출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정부가 지금부터 8년 뒤 세계에서 처음으로 전국 주요 도로에서 완전 자율 주행차가 달리도록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2030년에는 신차 10대 가운데 한 대를 친환경차로 생산하고 하늘을 나는 차도 선보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수소 전기차 넥소입니다. 5분만 충전하면 600km를 달릴 수 있는 성능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비싼 가격과 부족한 충전소가 걸림돌입니다. 정부가 총성 없는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미래 자동차 경쟁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무엇보다 오는 2030년에는 신차 3대 가운데 한 대를 친환경차인 미래차로 생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7천만 원대인 수소차 가격을 2025년까지 4천만 원대로 낮추고 고장나지 않고 달릴 수 있는 거리를 50만 킬로미터로 지금보다 3배 넘게 늘릴 계획입니다. 수소 충전소는 주요 도시에서 2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2030년까지 660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급속 전기 충전기는 공동주택,
대형마트, 고속도로 등 거점을 중심으로 2025년까지 1만 5천 기를 구축하겠습니다. 또 초소형 전기차부터 승용차, 버스까지 모든 차종의 친환경 차량 모델을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내놨습니다. 미래차 시대의 또 다른 핵심 키워드, 자율주행차 지원책도 포함됐습니다. 무선통신과 3차원 지도,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7년에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전국 주요 도로의 완전 자율주행, 레벨 4 단계를 상용화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현대차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력을 가진 미국 앱티브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경쟁에 본격 뛰어들었습니다. 미래차 분야에 2025년까지 총 41조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정부가 발표한 미래차 발전 전략이 저희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정부는 이 밖에 하늘을 나는 차 플라잉카도 2025년부터 실용화하는 등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YTN 이준입니다. 국제사회의 비판 속에 쿠르드족을 겨냥한 군사작전을 이어가고 있는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자국 군사행동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휴전을 압박하기 위해서 곧 직접 터키를 방문한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조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미국의 유력 신문에 기고를 내고 시리아 북동부 지역 군사행동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무장단체들이 약 30만 명의 쿠르드족과 시리아 난민들의 귀환을 막고 있으며 우리 임무는 테러 조직인 쿠르드 노동자당 그 시리아 분파 IS와 싸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재에 나서자 반박 여론전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또 현지 시각 15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의 한 정상회의에서도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작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터키의 군사행동에 대한 서방 측의 대응도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네덜란드의 대터키 무기 금수 조치에 동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랑스는 특별히 자국 출신 상당수가 포함된 IS 수용시설 처리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Pour que cette coalition se réunisse et qu'on fasse le point, puisque cette coalition, elle avait pour objectif de combattre Daesh. Et Daesh n'est pas mort, même si aujourd'hui Daesh est clandestin. 유엔 안보리도 지난 10일에 이어 현지 시각 16일 또다시 긴급 비공개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AFP 통신이 미국 시각 15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휴전을 압박하기 위해 24시간 안으로 터키 앙카라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발표를 애써 무시한 에르도안 대통령이 직접 달려온 펜스 부통령을 만나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YTN 조승입니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29년 만에 평양 원정에서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생중계도 없었고 북한 관중이 가득 들어찰 것으로 예상됐지만 경기장이 텅텅 빈 채로 경기가 치러졌습니다. 양시찬 기자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제공한 평양 원정 사진입니다. 경기 시작 직전 상황인데 관중석은 텅 비어 있습니다. 애초 4만 명 이상의 북한 관중이 스타디움을 가득 채울 것으로 전망됐지만 예상을 깨고 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러졌습니다. 특히 인판티노 피파 회장이 직접 평양을 방문해 경기를 참관했지만 관중은 끝내 입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축구연맹 AFC는 무관중이 사전에 조율된 내용은 아니라면서도 홈 경기의 마케팅 권리는 주최국에 있으므로 문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생중계 무산에 무관중 경기까지 우여곡절 끝에 킥오프한 벤투호의 평양 원정은 경기 내용도 힘겨웠습니다. 손흥민과 황의조가 투톱에 서고 황인범과 이재성, 나상호가 이끄는 공격진은
벤투 감독이 가장 즐겨 사용한 조합이었지만 북한의 골문을 여는데 실패했습니다. 최근 발끝 감각이 절정에 오른 황희찬과 김신우까지 투입하며 득점에 집중했지만 결국 무위에 그쳤습니다. 0대0. 승점 3점 획득에 실패한 것은 물론 김영건과 김민재 두 주전 수비수가 경고까지 받는 부담도 얻게 됐습니다. 29년 만에 평양 원정이라는 긴장감 때문인지 전반 한때 양팀 선수들의 분위기가 과열되면서 경기 감독관이 안전요원을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벤투 감독은 경기 뒤 기자회견에서 주심이 경기를 자주 끊어 평상시 경기와 다르게 전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아쉽지만 조 1위를 유지하기 위해 달려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장 안팎으로 험난했던 평양 원정을 마친 대표팀은 다음 달 14일 다시 레바논과 월드컵 지역 예선 4차전을 치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북한 조선통신은 어제 열린 남북축구 경기의 결과를 간략하게 보도했습니다. 중앙통신은 국제축구연맹 2022년 월드컵 경기대회 참가를 위한 아시아 지역 예선 2단계 조별연맹전 8조에 속한 우리 팀과 남조선팀 사이의 1차 경기가 15일 평양에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은 이어 치열한 공반전 속에 벌어진 경기는 0대0 무승부로 끝났다고 전했습니다.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가 한국 시리즈 진출에 단 1승만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SK와 안타 22개를 주고받는 난타전 끝에 극적인 1점차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키움은 경기 초반 선발 최원태가 2개의 홈런포를 얻어맞고 끌려갔습니다. 침묵하던 키움 타선은 4회부터 무섭게 타올랐습니다. 하위 타선의 김웅빈이 적시타로 첫 득점을 올린 뒤 김규민이 2타점 2루타를 터뜨리며 순식간에 3대3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5회에는 서건창의 역전 적시타에 이어 김하성이 2점 홈런을 터뜨리며 석점 차로 달아났습니다. SK의 저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5회 말에는 한동민이 2타점 2루타로 다시 추격해왔고 6회에는 로맥이 2개째 홈런을 터뜨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7회에는 김강민의 내야 땅볼을 틈타 3루 주자 김성현이 홈을 밟으며 다시 리드를 가져갔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난타전의 승부는 8회에서야 결정됐습니다. 이지영과 대타 송성문의 연속 적시타를 앞세워 키움이 2점을 추가하며 다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키움은 8회 한현희, 9회 오주원 등 필승 개투조를 모두 동원해 한 점 차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원정 2연전을 모두 가져온 키움은 5년 만에 한국 시리즈 진출까지 단 1승만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어쨌든 저희는 지금 남아있는 자원들이 충분히 무리를 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총력전을 펼쳐서 또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유리한 고지를 점한 키움과 벼랑 끝에 선 SK. 두 팀은 하루를 쉬고 고척 스카이돔에서 3차전에 나섭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내일 열리는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3차전에선 키움의 요키시와 SK의 소사가 선발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1, 2차전을 모두 가져오며 5년 만에 한국 시리즈 진출에 1승만을 남겨놓은 키움은 요키시를 앞세워 3차전에서 일찌감치 승부를 보겠다는 각오입니다. 요키시는 올 시즌 13승 9패, 평균 자책점 3.13으로 호투했지만 지난 7일 준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는 3점을 내주고 3이닝도 채우지 못하고 강판됐습니다. 네, 오늘 아침도 때이른 가을 추위에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높긴 하지만 여전히 쌀쌀한데요. 현재 기온 철원 김화읍이 0.7도, 서울 9도, 광주가 11.2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중부 내륙과 산간에는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20도, 내일과 모레에는 22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출근길 안개도 짙게 끼어 있습니다. 곳곳에 가시거리가 100m 안팎까지 좁혀져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전국이 맑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떨어졌는데요. 서울 9도, 강릉 10.9도, 울산 10.7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과 춘천, 대전 20도, 광주와 부산 21도가 예상됩니다. 모레에는 강원 등 내륙 곳곳에 비가 오겠고요. 이후에는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